각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4월 13일 화요일 아침 여러분 만나뵙게 된 것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와서 그야말로 차분해지는 봄날 아침인데요. 시장은 이런 차분한 흐름과는 다르게 내부적으로는 뜨겁게 끓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이미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랐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숨고르기를 하면서 나갈 것인가는 고민을 상당히 하는 그런 시장이 오늘 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고 살짝 떨어졌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시장이 나쁘거나 이제 잘못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또 하나 채권 시장의 상황들을 감안을 해볼 때 시장 상당히 견조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반면에 한국 주식시장은 조금은 그동안과는 다른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몇몇 운용사들이 파죽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증시각도TV에서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각도TV 화요일 아침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제까지 약간의 데미지가 있었는데 확실히 운동하고 나니까 몸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계단 오를 때 숨도 하나도 안 차고 숨도 길어졌어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 임계치 이상까지 밀어붙여서 운동을 하고 쓰러지기 직전까지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역치라고 하죠. 그걸 돌파를 해야 돼. 그렇게 운동을 하고 또 쉬고 잘 먹고 또 그렇게 역치를 돌파하고 쉬고 이렇게 하면 제가 보니까 한 68세까지 30대의 건강을 지키시는 분들은 꽤 많았어요. 한 75세 정도 되니까 확실히 조금 만만치는 않은데 그래도 건강하지. 그러면 뭐 한 40, 50대의 건강 이렇게 유지하시는 분들 제가 자전거 타면서 많이 봤는데 한국은 조금 일찍 졸업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가서 보니까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전해 들어보니까 프랑스에서 1200km짜리 장거리를 타러 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숫자는 50대 중반 이후부터 60대 사이가 가장 많은 숫자적으로는 인원을 가지고 있는 연령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물론 베이비 부모 세대가 퇴직하고 할 일이 없어서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1200km를 나온다는 것은 꾸준히 자기 관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관리하면 60대가 되어도 30대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것은 정신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정신이 빠릿빠릿빠릿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정신이 늙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거를 또 다른 측면에서 알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마르크스가 유물론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유물론. 제가 해석한 유물론은 뭔지 아십니까? 이 공부를 해보니까 그거더라고. 사람들이 되게 어렵게 말했어요. 유물론? 유물론? 그게 뭐냐? 한마디로 마르크스가 역사를 공부해보니 이런 거야. 세상사 돈 문제더라. 이걸 일컬어 우리가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세상사 돈 문제더라. 돈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세상사를 이해한다는 거. 여러분 오늘 다 각도기와 함께 세상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설이 많이 길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에 채권 입찰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금리가 그다지 튀지 않았다라는 점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금융시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채권이 이번 주 얼마가 발행돼야 되냐? 우리가 보통 이제 이번 주 채권 많이 발행돼요 이러면 1,600억 달러 막 이랬잖아요. 1,600억 달러면 뭐 한 170, 80조 이 정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적은 물량이 아니죠. 근데 이번 주 얼마? 2,700억 달러. 우와.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3년물 580억, 10년물 380억. 하루에 두 건이야. 두 차례 있었는데 응찰률이 소폭 낮아지긴 했어요. 보통 2.39 이런 정도인데 2.37 38 이런 정도 수준 나왔으니까 소폭 떨어졌지만, 그리고 금리도 아주 소폭 10년물 금리 올랐습니다만 그렇게 대단한 금리 상승이 아니었다라는 점에서 이거는 지난번 우리 7년물 국채 금리 입찰이 떨어지면서 쇼크받았던 때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고, 확실히 이제 채권 시장은 많이 안정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떨어진 거는 사상 최고치 달성했으니까 언제든 떨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격이 작년에 그럼 안 올랐나?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이미
올랐고, 그러면 저평가인가? 아니잖아요. 저평가도 아니고 고평가 논란도 상당히 있는 게 미국 시장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되니까 실적에 따라서 더 올라가는 놈들과 주저앉는 놈들과 헤매는 놈들이 섞여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실적 발표의 시즌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달라질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바탕이 되는 성장주들은 괜찮은데 실적이 바탕이 안 되는 성장주들은 금리가 올라오는 국면에서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적을 잘 예상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미국에 계신 분들은 그나마 좀 나은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미국 기업들 실적 측면 예상하기가 만만치는 않아. 그러니까 한 종목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거기 이제 커뮤니티가 만드는 거기에 그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종목에 대해서 세세하게 깊이 알아가는 거 그런 것들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게 투자의 기본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코로나 상황들은 계속해서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미국이 하루 확진자가 7만 명이나 나오고 있어요. 작년 7월 말 그 2차 팬데믹 당시에 6만 7천 명 정도보다 더 많은 상황이고요. 그러나 겨울에 나타났던 하루에 막 20만 명, 막 30만 명 육박 이런 거보다는 좀 낮은 상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한 주간 440만 명이 증가해서 세계보건기구나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그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백신 보급이 굉장히 많이 된 나라, 최고로 많이 된 나라잖아요. 유럽에서. 그러다 보니까 봉쇄 조치를 완화할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반면에 독일은 5월 말이나 6월 중순까지도 봉쇄 조치가 연장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고요. 이런 연휴로 그동안 파죽지세로 올라왔던 크루즈 종목들, 노르지안 크루즈 그리고 카니발 항공주 등은 상당폭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장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우리가 지난주 생산자 물가지수가 4%대 나오면서 우와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생산자 물가까지는 받아들여. 근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4%막 이렇게 나오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러면서 금리는 어떻게 되지? 야, 인플레이션 왔네 하면서 인플레이션 튀겠죠. 금리 튀겠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금리가 튀면 막 예를 들어서 1.7대 후반, 막 중반, 후반 그리고 1.8이 보이는 이런 상황들까지 튀면 어떻게 돼? 네, 주식시장도 한번 꺾이겠죠.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맞춰서 찰랑찰랑거리는 거 하루짜리를 다 맞춰서 하려면 여러분 전업 투자 하셔야 돼요. 전업 투자도 상당한 자금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많은 실패를 겪어보고도 그걸 예상하면서 맞추고 아니면은 빠르게 자르고 유연성을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일반 투자로 돈을 번다?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돈 벌 수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찰랑찰랑한 거를 보지 말고 바다의 찰랑거림을 보지 말고 조류의 흐름을 보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연준 인사들이 한 발언들을 한번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번에는 좀 높게 나올 가능성이 그래도 높은 거잖아요. 생산자 물가가 높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그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기록이 되어서 뉴스화 되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CBS에 출연하셔서 회복이 완전해질 때까지 연준이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올해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올해 금리 안 올리죠.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었고요. 인플레이션율이 상당 기간 높게 형성되어야만 그 뭔가 테이퍼링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톤을 이야기하고 있죠.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현재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 등을 감안해 볼 때 통화 정책은 적절하다는 톤으로 얘기했습니다. 경제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데 많은 민간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는 너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보다 우리는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어. 근데 우리 데이터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올라면 한참 멀었거든. 그래서 우리는 당분간 금리 올릴 생각은 없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총재는 인플레이션 위험과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많은데 이게 명확해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전달되어지는 얘기는 집단 면역에 도달하면 테이퍼링은 논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거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엔 이거 상식적인데 이거 가지고도 우르르 떨 수도 있고요. 근데 시장이 상승에 민감해지고, 그러니까 긍정론이 훨씬 더 커지고
부정론을 찍어 누를 정도로 긍정론이 커지면 이런 뉴스 나와도 치고 간다니까요. 그리고 연준 생각은 뭐냐면 이렇게 긍정론이 커져서 치고 나갈 때까지 금리 안 올리겠다는 거고, 그 긍정론이 너무 커져서 금리를 올려도 웬만하면 치고 나갈 수 있는 정도 수준을 기다린다라는 걸로 그동안에 있었던 연준의 논의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업 뉴스 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음성인식 기술 기업인 뉘앙스 커뮤니케이션을 무려 16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뉘앙스는 16%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0.02% 상승했습니다. 자, 이제 음성인식 기술 회사를 무려 한국 돈으로 뭐 한 18조 정도 수준을 주고 산다라는 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뭘로? 자율주행이든 무슨 가정 내 AI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자동화, 가사자동화를 향해서 기업들이 맹렬하게 달리고 있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ARM 기반의 CPU를 제작 발표했습니다. 서버용 CPU를 발표했는데요. 덕분에 인텔과 AMD는 큰 폭발을 했고 엔비디아는 5% 상승했습니다. 자, 코스피 이익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면서 이제 140조 원을 돌파하는 양상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130에서 140조 정도 나올 거지 않겠느냐, 분위기상. 그래서 144조 정도면 현재 부담 없다, 시장.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2257조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140조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더 올라가면 바뀌겠습니다만 현재 140조의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이 전망이 맞다면 현재 코스피는 이익 대비, 이거 순이익입니다. 순이익이에요. 영업이익 아닙니다.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 배수가 16배입니다. 16배. 코스닥은 411조예요. 코스닥은 뭐 안 봐도 비디오지만 거래소에 비교해 보면, 코스피에 비교해 보면 훨씬 더 낮은 수준의 형편없는 순이익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뭐 한 3, 40배 나와요. 40배 정도 나오겠지. 그래서 코스닥은 싼 시장은 아니에요. 시장 자체로는. 코스피는 제가 보기엔 쌉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시장은 20대 중후반 막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6배면 한국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과 비슷한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코스피는 절대 비싼 게 아니라는 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고점이라고 하는 PER 배수가 14.4배였어요. 이번에 이제 돌파가 된 거죠. 3,000포인트 오면서 15배가 돌파가 됐으니까. 그리고 뭐 지금 16배다 막 이렇게 얘기 나오고, 지금 현재 예상된 예상 순이익 대비 현재의 주가 총액을 보면 16배예요. 이익 대비 16배. 즉 16년간 이 회사를, 코스피라는 회사를 운용을 하면 본전 찾는데 16년 걸린다라는 거. 그리고 회사는 남아있지. 그죠? 16년 운영해서 본전 나오고 회사는 남아있어. 아들한테 물려줘도 되고 딸한테 물려줘도 돼. 예, 그런 거죠. 어쨌든. 자, 근데 과거 우리가 그 멀티플 고점이라고 14.4배 정도의 고점이라고 했을 때 과거 금리 수준을 보셔야 돼요. 그때는 3에서 5%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금리가? 그렇지.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는데 제가 최저 보증 이율로 해가지고, 고객들한테 보험을 가입해 드린 게 있어요. 그 최저 보증 이율이 3.5%야. 지금 아마 보험회사들은 그거 때문에 끙끙 앓고 있을 건데, 정말 미안합니다. 네,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때가 14.4배였어요. 근데 지금은 최저 보증 이율도 없지만 최저 이율은 0. 몇 %잖아요. 그래, 오케이, 좋다. 높게 쳐줘. 우리는 항상 보수적인 관점이어야 되니까 현재 금리를 1에서 2% 수준으로 볼게요. 그러면 3에서 5% 수준 하던 때보다 거의 금리가 반토막 나 있어요. 반토막 나 있으면 14.4배를 고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금리가 다시 올라간다? 그래, 금리 다시 올라가. 그래, 올라간다고 해. 그러면 다시 막 3에서 5%까지 올라갈까요? 예전처럼?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안 좋긴 하겠지. 근데 그 정도 안 올라갈 것 같다니까. 제 판단에.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상황들을 뭐라고 해야 돼요? 16배? 비싸? 아니 비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니까 올해 장이 정말 얼마 특색이 있는 장이냐면 안 비싼 주식들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그냥 작년까지만 해도 부진하기 짝이 없었던 가치 투자를 표방하는 운용사들의 실적이 장난 아닙니다, 지금.
V모 자산운용회사는 1년간 그 수익률이, 지금부터 1년간 수익률이 70%가 넘고요. U자산운용 60%, K자산운용 80%, T자산운용 110%. 난리 났지, 난리 났어. 물론 자문형 랩입니다. 공모 펀드가 아니고 자문형 랩 기준으로. 자문형 랩이 조금 더 유연하니까 그 공모 펀드보다는 조금 더 수익률이 좋긴 하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 미국 글로벌, 그 다음에 그 중국? 이런 쪽보다도 수익률이 나쁘지 않아. 더 좋아. 오히려 최근 6개월 언더, 올해 들어와서는 압도적이야. 미국, 중국, 여기보다 압도적으로 한국 수익률이 더 좋더라는 거죠. 잘한 곳에 한해서는. 물론 못한 것도 있어요. 섞여 있어요. 안 좋은 데도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실적이, 그 운영 실적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 한국 시장은 굉장히 기회가 많을 것 같고, 다행한 점은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익이 증가하고 있으면 먹을 게 많을 것이다라는 점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최근의 흐름들은 아주 저평가된 기업들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 굉장히 특징적이라는 점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계속 힌트를 연속해서 드리고 있는 것이죠. 네, 이상으로 오늘 4월 13일 아침 미국 마감 시황과 한국에 대한 소폭의 분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